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거치며 급증한 정신질환 팬데믹 관련된 기사를 작성한 위클리 비즈팀 안상현 기자입니다. 팬데믹 이후 정신질환 문제가 불거질 거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회적인 고립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고립 현상이 반복되고, 또 올해 들어서 조금 팬데믹이 풀리나 싶더니 인플레이션과 함께 세계 경제가 침체된다. 전문가들도 이런 사회적 재난들이 닥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통계상 보이기도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나온 통계들을 보면은 불안장애나 우울증 같은 대표적인 정신질환들이 대폭 늘어난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신건강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은 2020년에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호소한 사례 수가 28%, 26%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이 이제 전염병 수준이다. 국제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 같은 경우에는 다음 글로벌 팬데믹은 정신건강이다라고 아예 못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신건강 문제는 국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정신질환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냥 감기 같은 질병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또 주변, 그리고 또 이런 직장 문제로까지 이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주류 의견이 됐습니다. 실제로 세계 경제에도 정신질환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WHO가 국제노동기구랑 연계를 해서 직장 노동자들에 대한 정신건강 지침을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정신건강이 어떤 직장 문제로까지 많이 커진 상황이고,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얘기한 것들이 우울증과 불안으로 세계 경제에 연간 미치는 손해액이 1조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건강이 좀 악화가 되면 결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업무 성과가 저하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집중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대사직 열풍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또 많이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져서 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인드쉐어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정규직 직장인 한 1,500명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정신건강을 문제로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떠났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최근에는 이직률이 너무 높다.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정신건강이 극단적으로 악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일로 복귀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접근이 국내보다는 개방적이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케타민 클리닉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병원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케타민 클리닉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전신 마취할 때 이제 케타민이라는 약품을 쓰는데 일종의 마약성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코에 미세 투여를 하면 약물이나 이런 걸로 치료가 안 되던 중증 우울증을 좀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FDA 허가가 나와서 이제 요걸 활용해서 우울증을 치료를 하는 개인 병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개인 병원들이 팬데믹 직전이 2019년만 해도 5군데 10군데 이런 수준에 불과했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400곳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20배 이상 불어난 겁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정신건강 분야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나타나고 있습니다. CB 인사이츠 자료를 보면은 정신건강 분야 넥스트 10배거 앞으로 10배 수익을 올릴 스타트업으로 주목받는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서리브럴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정신질환에 관련된 약물을 좀 처방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디지털로 정신건강 멘탈 관련 코칭을 해주는 배터업이라든지 그 AI 기반의 정신건강을 분석하고 그에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하는 스프링 헬스라든지 좀 다양한 기업들이 정신건강 분야에서 두각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계열로는 사이키델리 스타트업들이라는 곳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마약으로 쓰일 수 있는 성분들, 약물들을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건강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는 기업들입니다. 마인드메드 같은 기업들은 LSD라고 해서 소위 이제 환각제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미세 투여하고 이게 적정 투여를 해서 실제로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이키델리 치료법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사실 좀 우려도 커요. 왜냐면은 펜타닐 문제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지금도 심각하고 심지어 요즘 한국에서도 크게 막 논란이 되고 있는데, 펜타닐도 사실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약물이었어요. 얀센이라는 기업에서. 근데 과잉 처방되고 오용되면서 마약 문제로 크게 불거진 겁니다. 실제로 뭐 뉴욕에서는 제약업체 로비랑 의사들의 이제 무분별한 처방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펜타닐 처방이 이루어지고, 또 이걸 통해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오용을 하면서 수만 명이 죽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그러니까 사이키델릭 스타트업들이 자칫 뭐 이런 펜타닐처럼 마약을 오히려 더 합법적으로 공급하는 잘못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근로시간으로 보면 탑티어 국가잖아요. 그만큼 일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다고도 볼 수 있는 나라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 2019년 대비 팬데믹 이후에 우울증 환자 수는 거의 한 15% 늘어났고요. 또 불안장애를 호소한 환자 수는 16%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 같은 데 따르면 2019년에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가 331건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695건이 됐습니다. 산재 차원의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신청 건수가 이 정도 된 거고요. 이 중에서 산재를 인정받을 비율도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직장 내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좀 산재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도 EAP라고 해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고 여기에 이제 정신건강 케어를 넣기 시작했었습니다. 뭐 전문의를 아예 데려와가지고 기업 내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런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외부 기관에서 이런 걸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들을 다양하게 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좀 취재해보는 게 재밌었던 게, 한국은 오히려 팬데믹으로 정신건강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느는데 기업들이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산하에 기업 정신건강연구소라는 정신건강 EAP 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연락을 해서 여쭤보니까 이런 것들을 의뢰하는 수요 자체가 한 4분의 1토막이 났다고 해요.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서 기업 재무 상황이 좀 어려워지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정신건강 분야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업 중심의 이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정신건강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로 보고,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이런 것도 케어해 주지만 여유가 없을 때는 굳이 케어해 줄 필요가 있나? 라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EAP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점도 지적이 되는데요. 사실 이 정신질환 문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스티그마 효과라고 해서 낙인 효과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정신질환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나 상담 이런 걸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EAP 활용률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통계가 나온 걸 보면 10%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 5%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마음의 상처를 얻거나 굉장히 힘든 일을 겪어서 그 상담을 할 때 외부 기관이 아닌 회사에서 하거나 회사에서 위탁받은 기관이 한다는 게 사실 직장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그 비밀 유지가 잘 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을 테고요. 이런 EAP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흐름과 똑같이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선들을 좀 더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사회적인 현상 또는 개인적인 문제 이렇게만 비추기에는 이 영역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충분히 다뤄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변에 우울한 감정을 호소하는 친구들은 있었거든요. 분명히 정신건강상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보통은 자기가 상담을 받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이런 거를 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경우는 사실 찾기 힘들잖아요. 저 또한 제가 만약에 정신질환 상담을 받는다면 그거를 쉽게 오픈하지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문제로 최대한 넘어갈 거지 그거를 주변에 고민 상담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폐쇄적이고 또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효과도 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예전에 아르헨티나에서 특파원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1년 정도. 아르헨티나가 사실 심리 상담의 나라로 좀 유명해요. 아르헨티나는 기초교육 과정에서부터 심리학이 과목으로 들어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그럼 심리 상담 받아야 돼. 이런 문화가 되게 정착돼 있는 거예요. 되게 당연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 상담을 받는다는 게 낙인 효과를 줄 만큼 나쁜 요소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아프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좀 국내와는 굉장히 다르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식으로 심리 상담 또 정신질환 치료가 조금 더 개방적이어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나쁘게 볼 게 아니고 오히려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좋은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외 사례들 보면은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저는 깨달았으니까요. 한국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위클리 비즈팀의 안상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